남편이 쓰러져 입원한 그날 저는 그의 서랍에서 다른 여자 이름이 적힌 등기부등본을 발견했습니다. 50년 동안 한 번도 제 이름은 없었더군요. 그리고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 옆에 서 있는 동안 나는 평생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요. 남편이 쓰러진 건 평범한 월요일 아침이었다. 김정혜는 평소처럼 두 손으로 무릎을 짚으며 천천히 일어나 아침밥을 차리고 있었다. 그러다 안방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렸고 달려가 보니 남편이 벽을 짚은 채 주저앉아 있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불과 7분. 그 짧은 시간 동안 남편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약한 모습을 보였고 정혜는 자동적으로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다. 그 순간만큼은 여전히 남편이었다. 하지만 그날 밤 남편 없이 텅 빈 집에서 정혜는 처음으로 남편의 작업실 문을 열었다. 작업실은 늘 잠겨 있었고 남편은 남자의 공간이라며 몇십 년 동안 그녀가 들어오는 걸 싫어했다. 정혜는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방을 정리하고 싶었다. 그런데 정리 중 서랍 깊숙한 곳에서 부풀어 오른 A4 봉투 하나가 손끝에 걸렸다. 봉투를 열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등기부등본 두부. 주소는 정혜가 모르는 곳이었다. 발행일은 18년 전. 그리고 그 밑에는 낯선 이름이 적혀 있었다. 정혜는 한참 동안 그 이름을 바라봤다. 전입자 박미연. 딸의 이름도 아들의 이름도 아니다. 더군다나 여성 이름이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아직 어떤 감정도 명확하게 떠오르지 않았다. 오히려 머리가 차갑게 식어갔다. 이걸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을까? 아니, 말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였을까? 그런 질문이 스스로 마음속에서 떠올라 정혜는 멈칫했다. 서류의 맨 끝엔 관리비 납부 내역이 있었다. 17년 전, 12년 전, 7년 전 모두 남편 이름으로 꾸준히 관리비 자동이체 기록이 찍혀 있었다. 장기간 유지된 재산. 배우자는 전혀 몰랐던 사실. 정혜는 천천히 서류를 정리해 다시 봉투에 넣었다. 작업실 문을 닫는 순간 문턱을 넘던 마음 한 구석이 스르륵 무너져 내렸다. 남편이 입원해 있는 병원에서는 간단한 검사가 진행 중이었다. 아직 위중한 상태는 아니었고 담당 의사는 스트레스와 고혈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다고 했다. 정혜는 병실에서 잠든 남편 옆을 지키며 창밖으로 비친 병원 불빛을 바라봤다. 남편의 얼굴은 오랜 세월 동안 보아온 익숙한 얼굴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얼굴이 너무 낯설게 느껴졌다. 내가 평생 믿어왔던 건 남편이 아니었구나. 그날 밤 정혜는 처음으로 남편의 병실을 떠나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주차장에서 올라오는 계단을 한 칸 한 칸 오르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지금까지 누구 인생을 살았던 걸까? 현관문을 열자 집안의 정적이 더 크게 들렸다. 평생 남편의 발자국 소리, 도마 두드리는 소리, 밥 짓는 소리를 채우던 공간이 너무 고요했다. 정혜는 봉투를 다시 꺼내 식탁 위에 올려두었다. 그 서류들은 더 이상 종이가 아니었다. 그것들은 정혜의 지난 50년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증거였다. 그리고 정혜는 천천히 의자에 앉아 단단한 목소리로 그러나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는 작은 울림으로 말했다. 나는 이제 모르는 척 못해. 그 말은 50년 만에 스스로에게 건네는 첫 선언이었다. 남편의 입원은 당분간 계속될 예정이었다. 담당 의사는 고혈압성 어지럼증과 경미한 허열 증상이 함께 왔다며 며칠간 더 입원시키고 정밀 검사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정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오랜 세월 함께 살아오며 남편의 몸 상태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그녀였다. 약을 어떤 걸 먹어왔는지, 어떤 음식에 예민한지, 내과,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기록까지 모두 그녀의 머릿속에 있었다. 하지만 정혜는 병원에 오래 머물지 않았다. 남편이 잠든 틈에 조용히 집으로 향했다. 그녀는 그날 이후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두 장의 등기부등본 때문에
집 안 어디에도 마음을 둘 수 없었다. 식탁 위에 놓인 봉투는 그녀를 계속 바라보고 있었다. 아니, 바라보고 있다고 느껴질 만큼 무겁게 존재하고 있었다. 정혜는 종이를 펼쳐 또 읽었다. 주소, 발행일, 전입자 기록. 그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글자들이 마치 오래된 흉터를 억지로 벌리는 것처럼 가슴을 찔러댔다. 그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몰랐던 건 이 서류뿐일까? 50년을 함께 살았다면 서로의 모든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고 믿었다. 하지만 사실은 전혀 달랐다. 집안의 공기를 정혜가 관리했고 남편의 옷은 그녀의 손에서 깨끗해졌고 식탁 위 음식들은 그녀의 손끝에서 완성됐다. 남편의 삶에서 그녀가 차지한 존재감은 너무 컸지만 남편의 세계에서 정혜는 단지 집안일을 하는 사람일 뿐이었다. 그것이 이번에 명확해졌다. 겨울바람이 스며드는 창문 틈을 막으려고 두툼한 패딩을 걸치고 정혜는 작은 수첩을 꺼냈다. 그동안 애써 외면했던 질문들을 적기 시작했다. 남편은 왜 다른 주소를 가지고 있었을까? 왜 그 주소의 전입자는 여성일까? 왜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을까? 정말 나는 단지 집을 지키는 사람일 뿐이었을까? 수첩 위 글씨는 삐뚤게 흔들려 있었고 정혜는 자신이 이렇게 글씨를 못 썼었나 문득 생각했다. 그녀는 손등을 천천히 바라보았다. 주름진 손등, 굳은 살이 잡히고 관절이 조금씩 휘어진 손가락들. 그 손으로 50년 동안 남편과 가족을 위해 모든 일을 해왔다. 그러나 단 한 번도 고생했다. 고맙다. 그런 말을 제대로 들어본 기억이 없었다. 현관문에 놓아둔 집안일 일정표는 오랜 세월 정혜의 시간표였지만 그녀의 이름은 어느 곳에도 없었다. 밤이 늦어졌지만 정혜는 쉬지 않았다. 등기부등본의 주소를 핸드폰 지도로 검색했다. 주소지는 생각보다 가까웠다. 지하철 한 번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였다. 그녀는 화면을 오래 바라보았다. 가보면 뭔가 변할까? 아니면 더 아플까? 정혜는 화면을 끄고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머릿속이 너무 시끄러웠다. 평생 조용히 참고 살아온 사람이 이렇게 많은 생각에 휩싸일 수 있다는 걸 그녀는 처음 경험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문득 남편의 말투가 떠올랐다. 집은 내 명이야. 당신은 그냥 사는 것뿐이야. 과거엔 그냥 듣고 넘겼던 말들. 그저 결혼 생활이 다 그렇지 하고 받아들였던 상처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그 말은 남편이 평생 자신을 어떻게 봤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다. 정혜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리가 무거웠지만 다시 식탁 앞에 섰다. 봉투를 접어 가방에 넣고 작은 담요를 챙겼다. 그리고 현관문을 열었다. 찬 공기가 실내로 파고들었지만 정혜는 단단한 표정으로 문을 닫았다. 확인해야겠다. 확인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 그녀는 그대로 지하철역으로 향했다. 밤 10시 20분. 낯선 주소에 도착했다. 어둡고 조용한 골목. 작은 오피스텔 건물. 초인종 옆 우편함엔 남편의 성이 찍혀 있었다. 정혜는 긴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그 순간 우편함 안에서 휘어진 공과금 고지서가 살짝 보였다. 발신자 관리사무소, 수신자 이영만, 남편 이름이었다. 정혜는 그 자리에서 하염없이 서 있었다. 마치 50년 결혼 생활의 막이 그 우편함 앞에서 조용히 내려간 것처럼 그녀는 혼잣말로 아주 작게 중얼거렸다. 그래, 이제 알겠다. 그 말은 포기나 절망의 말이 아니었다. 그녀 스스로를 붙들어 세우는 말이었다. 정혜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수첩을 다시 펼쳤다. 그리고 맨 위에 새 문장을 적었다. 나를 지키는 일, 이제 내가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그 결정은 곧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된다. 밤늦게 돌아온 집은 유난히 차가웠다. 전등을 켜도 그 공간은 밝아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다. 정혜는 느린 걸음으로 거실 의자에 앉았다. 그녀 앞에는 아직 정리하지 못한 2장의 등기부등본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서류가 보여주는 건
남편의 비밀만이 아니라 정혜가 평생 모르고 지나친 현실 그 자체였다. 정혜는 핸드폰을 꺼내 조심스럽게 검색창에 글자를 입력했다. 배우자 재산, 명예, 재산 분할. 검색 결과에는 그녀가 처음 보는 단어들이 가득했다. 가사노동 기여도, 부부 공동 재산, 등기부등본 열람, 혼인 중 형성된 재산. 정혜는 마치 새로운 언어를 처음 배우는 사람처럼 천천히 글을 읽어내려갔다. 글자 하나하나가 머릿속에서 의미를 갖기까지 시간이 필요했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가슴이 답답하게 조여왔다. 평생 난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정혜는 무심코 자신의 손을 바라봤다. 이 손으로 빨래를 하고 장을 보고 새 아이를 키우고 남편의 부모를 수발하고 매일 밥상을 차렸다. 50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그런데 그 시간의 가치는 법적으로는 명확한 기여도였고 남편이 숨겨둔 오피스텔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으로 공동재산에 해당했다. 사실을 알자 마음이 이상하게 흔들렸다. 억울함이 아니라 왜 나는 몰랐을까? 그 생각이 가장 컸다. 정혜는 다음 날 아침 남편의 약을 챙겨 병원으로 가기 전 작은 결심을 했다. 오늘 동사무소에 들러보자. 그녀는 처음으로 나의 상황을 확인해 보기 위해 행정복지센터를 찾았다. 대기표를 뽑는 손이 어색하게 떨렸다. 한 번도 자신의 일로 이런 곳을 온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번호가 불리고 담당 직원이 정혜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물었다. 어르신, 어떤 걸 도와드릴까요? 정혜는 조용히 종이봉투를 건넸다. 봉투 안에는 등기부등본, 남편의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그녀의 신분증이 들어 있었다. 직원은 내용을 살펴보다가 잠시 멈췄다. 그 공백의 순간이 오히려 정혜의 심장을 세게 조여왔다. 직원이 다시 말했다. 어르신 혹시 이 오피스텔 처음 보시는 건가요? 정혜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입을 여는 대신 눈을 내리깔았다. 말을 내뱉는 것보다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훨씬 쉬웠다. 직원은 조심스럽게 설명을 이어갔다. 대출 내역, 전입자 정황, 관리비 납부 기록. 모든 것이 혼인관계 증명서와 함께 연결되어 있었다. 직원은 정혜의 상황을 이해한 듯 한숨을 조용히 삼켰다. 어르신, 이건 법적으로는 공동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명의는 남편분이시지만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면 어르신도 권리가 있습니다. 정혜는 그 말을 들은 순간 숨을 들이마셨다. 가슴속 뭔가가 문득 무너지는 듯 했지만 동시에 서서히 일어나는 느낌도 있었다. 50년 동안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내 권리라는 단어가 생전 처음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 직원은 서류 작업을 위해 몇 가지를 확인해야 한다며 안내를 이어갔다. 정혜는 설명을 이해하려고 애썼지만 한꺼번에 새로운 정보가 몰려오니 머리가 둔해졌다. 그녀는 모든 말을 다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단 하나의 문장만은 분명하게 마음에 박혔다. 어르신도 권리가 있습니다. 정혜는 센터 밖으로 걸어 나오며 한동안 건물 앞 벤치에 앉아 있었다. 겨울 햇살이 은은하게 그녀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다. 엄마로서, 아내로서, 며느리로서만 살아왔던 50년. 그 긴 시간 동안 정혜는 한 번도 나 자신으로서 살아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담담하게 생각했다. 남편이 숨긴 건 오피스텔이 아니야. 그리고 이어졌다. 나의 존재였어. 정혜는 두 손을 모아 무릎 위에 올려두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자신에게 조용히 말했다. 이제 나를 찾아야겠다. 그 말은 무겁지 않았다. 절망도 아니었다. 그저 한 사람의 인생이 조금 늦게, 아주 늦게 시작되는 소리였다. 행정복지센터에서 돌아온 뒤 정혜는 하루 종일 머릿속이 복잡했다. 50년을 살아오며 자신의 권리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가족이 우선이었고 남편이 중심이었고 아이들이 전부였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나를 지켜야 한다. 그 문장이 머릿속에서 내려오지 않았다. 밤을 새우진 않았지만 쉽게 잠들지도 못했다. 수십 번 뒤척이고서야 겨우 눈을 감았고
눈을 떴을 때는 이미 아침 해가 방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정혜는 식탁 위에 등기부등본을 내려다보며 결국 결심했다. 법률 상담을 받아보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혼자 싸우는 것은 무모했다. 나이를 떠나 이제는 정보를 가진 사람처럼 움직여야 했다. 그녀는 집 근처 주민센터 게시판에서 본 무료 법률 상담 안내문을 떠올렸다.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공익 변호사가 배정되어 30분씩 상담해주는 자리. 오늘이 마침 목요일이었다. 정혜는 서류 봉투를 챙겨 조용히 집을 나섰다. 계단을 내려오는 발걸음이 무겁지 않았다. 오히려 몇 년 만에 자신이 직접 자신의 일을 위해 걷는다는 사실이 새로운 숨결처럼 느껴졌다. 상담 대기실에 도착하니 몇몇 어르신들이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정혜는 앞사람들의 얼굴을 보며 묘한 위안을 느꼈다. 그들도 저마다 삶의 무게를 안고 이 자리에 왔을 것이다. 김정희님 들어오세요. 그녀의 차례였다. 변호사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으로 잔잔한 목소리와 차분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다. 정혜는 봉투를 꺼내 조심스럽게 내밀었다. 변호사는 서류를 하나씩 정리하며 읽었다. 그리고 몇 분 뒤 얼굴을 들어 정혜를 바라봤다. 혼인 기간이 50년이시죠? 배우자분 명의로 된 오피스텔, 혼인 중 구입하신 거라면 법적으로는 절반 이상 기여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그 한 문장이 정혜의 가슴을 세게 때렸다. 평생 인정받지 못한 노동이 남편에게는 투명인간 취급받았던 가정유지가 법 앞에서는 기여도로 명확히 기록될 수 있다니. 변호사는 차분히 설명을 이어갔다. 남편 명의라도 상관없다는 점. 등기부등본, 관리비 납부 내역, 혼인관계 증명서만 있어도 혼인 중 형성재산으로 계산되며 가사노동은 직업적 노동과 동등하게 평가된다는 점. 대법원 판례가 이미 그렇게 인정하고 있다는 점. 정혜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말을 잘못하면 울음이 터져 나올 것 같았다. 변호사는 휴지 한 장을 건네며 말을 이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어르신 연세이시라면 분할연금도 검토할 수 있어요.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면 배우자 국민연금의 일부를 나누어 받을 수 있습니다. 정혜는 눈을 크게 떴다. 연금이라는 단어는 평생 남편의 것이라고만 생각해왔다. 제가 받을 수 있다고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혼인 기간이 5년 넘으면 가능합니다. 어르신은 50년이시니까 충분히 조건 충족해요. 정혜의 손이 서서히 무릎 위에서 떨어졌다. 자신도 모르게 힘이 빠지는 느낌이었다. 50년 동안 살림하며 아이 키우며 부모 수발하며 단 한 번도 계산되지 않았던 시간들이 이제 와서 뒤늦게 숫자로 정산될 수 있다는 사실이 기쁘면서도 슬펐다. 정혜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제가 뭘 해야 하나요? 변호사는 필요한 절차를 하나씩 설명했다. 혼인관계 증명서 발급, 재산 목록 정리, 통장 거래 내역 확보, 남편의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 그리고 이혼 의사 여부. 정혜는 메모를 하면서도 손이 떨렸다. 감정 때문이 아니라 지금 자신이 평생 몰랐던 세계에 발을 들이고 있다는 사실이 낯설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오자 바람이 차게 불어왔다. 하지만 정혜는 춥지 않았다. 변호사가 마지막에 해준 말이 계속 귓가에서 맴돌았기 때문이다. 어르신은 버려진 게 아닙니다. 그저 지금까지 권리를 쓰지 않았던 것뿐이에요. 정혜는 조용히 말했다. 그래, 나도 내 몫이 있구나. 그 말은 작았지만 50년 동안 가라앉아 있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는 소리였다. 이날부터 정혜의 인생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방향이 달라진다. 법률 상담을 마친 다음 날 정혜는 눈을 뜨자마자 머릿속에서 어제 들은 말이 계속 반복되었다.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면 배우자 명의와 상관없이 공동재산입니다. 가사노동 기여도는 법적으로 충분히 인정됩니다. 50년이면 어르신 기여도가 오히려 더 크다고 봐야죠. 그 말을 떠올릴 때마다
정혜의 마음 한가운데서 오래된 무언가가 삐걱이며 움직였다. 그동안 산처럼 쌓여있던 억울함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굳어있던 세월이 천천히 녹아내리기 시작하는 느낌이었다. 정혜는 오늘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걸 직감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은 평생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종류의 일이었다. 먼저 구청 민원실에 갔다. 번호표를 뽑고 오래 기다린 끝에 직원 앞에 앉았다. 정혜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혼인관계 증명서 좀 발급해 주세요. 그 말조차 쑥스러운 일처럼 느껴졌다. 남편의 일로 서류를 떼본 적은 많았지만 나를 위한 서류를 떼는 건 처음이었다. 프린터가 돌아가며 서류가 출력되자 정혜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받았다. 그 종이에는 남편과 자신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다. 하지만 그 이름들이 50년 동안 실제로는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었는지 이제야 깨닫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정혜는 남편의 서류 보관함을 천천히 열었다. 오래된 통장, 보험 계약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내역서, 각종 고지서들이 뒤섞여 있었다. 정혜는 변호사에게 들은 대로 필요한 서류들을 하나씩 분류했다. 남편 명의의 은행 통장 목록, 정기예금 적금 내역, 건강보험 자격득실 내역, 오피스텔 관리비 고지서, 납부 내역, 부동산 등기부등본 두부, 과거 전입전출 기록. 정혜는 서류 하나를 책상 위에 올릴 때마다 가슴이 한 번씩 내려앉았다. 이렇게 많은 것들을 나는 왜 단 한 번도 몰랐을까? 하지만 그 감정 뒤에 따라오는 것은 조금씩 자리 잡는 단단함이었다. 몰랐던 건 죄가 아니야. 이제부터 알면 되는 거야. 변호사가 말했던 절차 중 가장 중요한 단계는 통장 거래 내역 확보였다.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을 입증하려면 흐름을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정혜는 은행으로 향했다. 창구 직원에게 부탁하는 순간 손이 조금 떨렸지만 마침내 말을 내뱉었다. 남편 통장 공동명의라서 거래 내역을 출력해 주세요. 직원은 설명을 듣고 서류를 차례대로 인쇄했다. 며칠, 몇 달, 몇 년 단위로 이어진 금액들이 긴 종이 위에 나열되었다. 정혜는 그 종이를 들고 나오며 스스로 놀랐다. 평생 장 볼 때 몇 천 원도 아끼던 자신이 이제는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단위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에 서류를 모두 정리한 뒤 정혜는 조용히 앉아 변호사가 준 양식 위에 펜을 들고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김, 정, 애, 단 3글자. 하지만 그 3글자를 적는데 몇 초가 아니라 몇십 년이 걸린 것 같았다. 지금까지는 모든 문서에 남편 이름 옆에 덧붙여지는 존재였는데 이제는 나라는 주체로 적고 있었다. 이름을 적고 나서 정혜는 펜을 내려놓고 손등을 가만히 바라봤다. 세월의 흔적이 가득한 손. 그 손이 이제는 자신을 위한 문서를 작성하고 있었다. 서류를 정리하고 나니 책상 위엔 작은 파일 하나가 남았다. 반투명한 플라스틱 커버 안에서 정혜의 50년이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그 파일은 남편의 비밀을 증명하는 파일이 아니라 정혜가 드디어 자신의 인생을 마주한 첫 기록이었다. 정혜는 파일을 가방에 넣으며 천천히 중얼거렸다. 이제 도망치지 않을 거야. 그 말이 방에 가볍게 울렸다. 하지만 그 울림은 작지 않았다. 50년 동안 스스로를 지우며 산 세월을 뒤로하고 정혜는 처음으로 내가 선택하는 삶의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문을 열기 위한 준비는 이미 다 끝나 있었다. 남편이 태어나는 날 병원 복도는 무겁게 내려앉은 겨울 햇빛으로 가득했다. 정혜는 표정 하나 흐트러뜨리지 않고 퇴원 수속을 도왔다. 약 봉투를 챙기고 다음 진료 예약을 확인하고 휠체어를 밀었다. 50년 동안 몸이 먼저 움직이게 만든 습관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 마음은 달라져 있었다. 병원 문을 나오는 순간 남편은 늘 그랬던 것처럼 자연스럽다는 듯 말했다. 집 가면 밥 있지?
죽 좀 끓여놔. 정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말은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아니라 그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증거로 들렸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딸과 아들이 찾아왔다. 아버지가 퇴원했다는 소식을 들은 듯했다. 식탁에는 간단한 과일과 차가 준비되었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 한 손으로 허리를 짚으며 투덜거렸다. 내가 좀 쓰러졌다고 다들 난리야. 나도 늙은 거지 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휴대폰을 정혜에게 내밀었다. 이거 충전 좀 해놔. 나는 방에 좀 누워 있을 테니까. 그때였다. 정혜는 남편의 휴대폰을 받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가방에서 한 파일을 꺼내 식탁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투명한 파일 속에는 등기부등본 2장, 관리비 고지서, 혼인관계 증명서, 거래 내역, 건강보험 자격득 실내역서 등이 질서 있게 정리되어 있었다. 아들과 딸의 얼굴이 동시에 굳었다. 정혜는 의자에 앉아 두 손을 가지런히 놓고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는 얘기해야겠어. 남편은 뭔가 불길한 기운을 느낀 듯 이마를 찌푸리며 파일을 바라보았다. 그게 뭐야? 왜 저런? 정혜는 그의 말을 잘랐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고 고요했지만 단단했다. 당신이 숨겨온 오피스텔, 관리비 자동이체, 전입했던 사람들, 그리고 내가 받지 못한 기초연금 다 확인했어. 남편의 얼굴이 처음으로 심하게 일그러졌다. 그걸 왜 건드려? 그건 내 재산이야. 내가 뼈 빠지게 번 돈이라고. 정혜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가 지금 말하는 건 남편과 싸우기 위한 대사가 아니라 50년 동안 입 밖에 내지 못한 진실이었다. 혼자 번 돈이 아니야. 당신이 밖에서 일할 수 있었던 건 내가 집안의 모든 일을 했기 때문이야. 그건 법에서도 기여도라고 해. 딸은 눈을 크게 뜨고 그녀를 바라봤고 아들은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힘에 말을 잃었다. 정혜는 다시 조용히 말했다. 나는 이혼할 거야. 그 말은 폭발이 아니었다. 잔잔한 물결이지만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흐르는 물결이었다.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정혜야, 갑자기 뭔 소리를. 우린 50년을 살았잖아. 정혜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을 쭉 바라봤다. 그래. 50년을 살았지. 그런데 그 50년 동안 당신은 단 한 번도 나를 동반자로 보지 않았어. 남편은 말을 잃고 입을 벌린 채 정혜를 바라봤다. 정혜는 파일을 그의 앞으로 밀어두었다. 이건 변호사가 정리해준 서류야.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은 배우자 명의가 누구든 공동재산이래. 오피스텔 2채도 혼자 가질 수 없어. 딸이 조용히 어머니의 손등을 감싸며 말했다. 엄마 정말 이 마음으로 결정한 거예요? 정혜는 딸을 향해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오랜 세월 동안 지워져 있던 미소였다. 그래. 이제는 나를 위해 살고 싶어? 남편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었다. 그 모습은 처음 보는 모습이었다. 정혜 앞에서 약해진 모습은 그동안 단 한 번도 보여준 적 없었다. 그러나 정혜는 그 모습을 보고도 감정이 흔들리지 않았다. 동정도 분노도 아니었다. 그저 선택의 순간이었다. 그녀는 앉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작은 캐리어를 꺼냈다. 옷 몇 벌, 필요한 약, 서류 파일. 그게 전부였다. 거실로 돌아온 정혜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나는 오늘 이 집을 나갈 거야. 그 순간 정혜가 느낀 것은 해방의 기쁨도 슬픔도 아니었다. 단지 내 두 발로 나가는 삶을 처음 선택한 사람의 침착한 숨결이었다. 문을 닫는 소리가 아주 작게 울렸지만 그 소리는 그녀의 인생에선 가장 크게 울리는 시작이었다. 정혜는 집을 나온 뒤 딸 집에 며칠 머물렀다. 딸은 마치 오래 기다렸다는 듯 어머니에게 방 하나를 내어주고 속 깊은 말은 하지 않은 채 따뜻한 밥과 국부터 내왔다. 딸은 그저 식탁에 반찬을 올리며 조용히 말했다. 엄마 이제 엄마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요. 정혜는 대답 대신 숟가락을 들었다.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데 왜인지 모르게 그 맛이 낯설 만큼 따뜻했다. 누군가 자신을 위해 밥을 준비해 준 게 도대체 몇 년 만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며칠 뒤 정희는 집을 구하기 위해 부동산을 찾았다. 자기는 집을 본 적 없다고 말하자 공인중개사는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정혜의 이야기를 길게 묻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매물들을 소개했다. 정혜는 오래 고민하지 않았다. 햇빛이 잘 들고 주방이 깔끔하며 지하철역에서 걸어서 10분 안 되는 작은 원룸 한 곳. 그게 그녀에게 충분했다.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들고 자신의 이름 3글자를 또박또박 적는 순간 정혜는 아주 작은 떨림을 느꼈다. 김정혜. 그 이름이 이제는 누구의 아내가 아니라 나라는 한 사람을 의미한다는 사실이 계약서 한 장에서 이렇게 선명하게 드러날 줄 몰랐다. 집으로 들어가자 작은 창문 사이로 햇빛이 흘러들고 있었다. 살포시 내려앉는 먼지가 마치 환한 빛 속에서 춤을 추는 것처럼 움직였다. 정혜는 천천히 방 한가운데에 서서 주변을 둘러봤다. 이 공간엔 남편의 가방도 없고 아이들의 물건도 없고 누군가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숨겨둬야 하는 감정도 없었다. 딱 한 사람의 숨결만 있었다. 그 사람은 바로 정혜 자신이었다.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다. 조용하네. 이렇게 조용한 집이 있었네. 외로움이 아니라 지난 세월 동안 없었던 진짜 정적이었다. 정혜는 짐을 풀고 창문을 열었다. 겨울 공기가 차갑게 스며들었지만 그 공기는 마치 오래된 먼지를 털어내는 첫바람처럼 느껴졌다. 점심시간이 지나자 정혜는 복지관을 찾았다. 어떤 곳인지 알고 가는 게 아니라 그저 걸음을 옮겼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나의 하루를 만들어 보고 싶었다. 복지관 2층 안내판에는 시니어 글쓰기 교실, 기초 스마트폰 수업, 요가 프로그램 등이 적혀 있었다. 정혜는 글쓰기 교실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다른 어르신들이 삼삼오오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고 그들의 표정은 밝고 편안했다. 정혜는 조심스럽게 손잡이를 잡았다. 교실 안에서는 강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처음 오셨어요? 천천히 앉아 계세요. 오늘은 나에게 쓴 편지가 주제입니다. 정혜는 빈자리에 앉았다. 책상 위에는 연필과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다. 나에게 쓰는 편지. 평생 한 번도 써본 적 없는 문장이었다. 정혜는 손끝을 모아 연필을 들었다. 오늘은 한 글자 쓰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하지만 이 문장을 쓰는 건 의외로 어려움이 없었다. 정혜야, 이제는 괜찮다. 그 문장을 종이 위에 적고 나니 정혜의 어깨가 천천히 내려갔다. 오래된 무게가 조금은 벗겨지는 느낌이었다. 수업이 끝나고 복지관을 나서는데 햇빛이 슬쩍 얼굴을 스쳤다. 마치 오랜 친구가 다정하게 어깨를 두드리는 것처럼 따뜻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혜는 작은 마트를 들렀다. 늘 가족들을 위해 큰 카트를 밀던 지난 세월과 달리 지금은 손바구니 하나만 들고 있었다. 두부 한 모, 김치 한 팩, 자신이 먹고 싶은 생선 한 토막. 그게 전부였다. 계산을 마치고 나오는 순간 정혜는 문득 미소가 번졌다. 오늘은 나를 위해 산 거네. 그날 저녁 새 집에서 전등 하나를 켰다. 따뜻한 조명이 방 안을 채우자 마치 오랫동안 비어있던 자리 하나가 채워지는 느낌이었다. 정혜는 벽에 기댄 채 조용히 숨을 들이켰다. 오늘 하루는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엄마도 아닌 정혜라는 사람이 처음 살아본 하루였다. 그리고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제야 비로소 내 인생의 반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새 집에서 지내는 며칠 동안 김정혜의 하루는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었다. 아침이면 창문을 열어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시고 작은 포트를 올려 따뜻한 차를 내렸다. 누구의 밥도 차리지 않아도 되는 하루.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는 식탁. 그저 자신이 먹고 싶은 반찬을 담아 자신이 앉고 싶은 자리에 앉을 뿐이었다. 그 단순함이 어쩌면 평생 받아본 적 없는 평온이었다. 복지관 글쓰기 수업도
이젠 조금 익숙해졌다. 어르신들이 반갑게 인사하고 강사는 정혜에게도 의견을 묻고 정혜는 조금씩 대답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때까지도 전 남편에게서는 아무 연락이 없었다. 그 적막이 오히려 정혜에게는 생각을 더 또렷하게 만들어 주었다. 하지만 어느 날 저녁 핸드폰 화면에 낯익은 이름이 떴다. 남편이었다. 정혜는 핸드폰을 잡은 손에 자기 자신도 모르게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다. 몇 초 동안 벨이 울리고 정혜는 끝내 전화를 받지 않았다. 잠시 후 문자 한 줄이 도착했다. 정혜야, 미안했다. 다시 얘기 좀 하자.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정혜의 마음 한구석이 아주 옅게 흔들렸다. 50년이라는 시간이 문장 하나로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흔들림은 지금의 정혜를 무너뜨릴 만큼 크지 않았다. 그건 단지 오래된 버릇의 흔적일 뿐이었다. 정혜는 천천히 앉아 문자를 다시 읽었다. 그리고 조용히, 아주 조용히 생각했다. 미안하다는 말이 이렇게 늦게 오는 거였나? 지금의 나에게 필요한 말일까? 잠시 뒤 정혜는 아주 오랜 시간 고민하던 표정을 지우고 핸드폰 자판을 눌렀다. 그녀의 문자는 길지 않았다. 당신을 미워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는 나를 위해 살고 싶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정혜는 이상하리만큼 마음이 가벼워졌다. 마치 50년 동안 자신의 어깨를 눌러왔던 무언가가 한 번에 내려앉는 듯한 느낌이었다. 문자를 보내고 몇 분 뒤 남편에게서 여러 통의 부재중 전화가 이어졌다. 하지만 정혜는 받지 않았다. 이미 지난 시간은 되돌릴 수 없고 되돌릴 이유도 없었다. 정혜는 창문을 열어 밖을 바라보았다. 저녁 노을이 멀리 번져 있었고 붉게 타오르는 빛이 작은 원룸 안으로 잔잔히 들어왔다. 그녀는 그 빛을 조용히 바라보며 오래된 숨을 한 번 길게 내쉬었다. 노을은 한 번 지면 다시 뜨지 않는 것이 아니었다. 하루가 돌아오면 언제나 다시 떠오르는 것이 노을이었다. 정혜는 깨달았다. 나는 늦게 뜬 노을일 뿐이다. 지지 않은 것도 끝난 것도 아니다. 그날 밤 정혜는 글쓰기 수업에서 받은 공책을 꺼냈다. 새로운 페이지를 펼치고 그 위에 천천히 글자를 적었다. 오늘부터 나의 인생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 문장은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글이 아니었다. 누구의 칭찬을 받기 위한 문장도 아니었다. 그건 오직 김정혜 자신의 마음을 위해 적은 첫 번째 약속이었다. 정혜는 마지막으로 방 안의 작은 스탠드를 껐다. 어둠이 내려앉았지만 공간은 무섭지 않았다. 이제는 혼자라는 사실이 외로움이 아니라 내가 나로 서 있다는 증거가 되었다. 그리고 그녀는 아주 오래된 세월을 지나 비로소 한 문장을 스스로에게 건넸다. 정혜야, 잘 살았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더 잘 살자. 그 말이 방 안을 가만히 채웠다. 아무도 듣지 않았지만 분명히 들린 말이었다. 김정혜 할머니의 선택처럼 우리는 어느 나이에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